네,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시죠? 예, 구준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연력학 세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새로운 용어라든지 연력학을 배울 때 필요로 한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력학이라고 하면은 뭘 배운다 그랬었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연력학은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하나가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하나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열물성치를 배운다고 했었죠. 아마 앞서서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아마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열물성치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이번 시간에는 그 열물성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물성치라고도 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개의 모든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압력이라든지 온도, 최적, 질량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열물성치 혹은 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성치는 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성적인 어떤 성질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량적인 성질을 물성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짠짠 하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강성적인 물성치랑 종량적인 물성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얘기인데요. 강성적인 물성치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 압력, 밀도와 같이 어떤 개의 사이즈라든지 혹은 개가 가지고 있는 개라는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질량 혹은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걸 얘기를 합니다. 종량적인 물성치라는 거는 그것과는 달리 시스템의 부피라든지 질량 이런 것처럼 어, 그 어떤 시스템의 크기라든지 질량에 따라서 변화하는 물성치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결정하죠? 아마도 우리가 이 시스템을 결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첫 번째가 뭔가요? 컨트롤 매스죠. 내가 질량 혹은 물질을 기준으로 어떤 시스템을 결정하는 방법과 내가 공간상의 어떤 최적을 가지고 어떤 나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컨트롤 매스 혹은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연력학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기술하느냐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도 시스템을 잡았으면 그 안에 연력학적인 성질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질량이 있을 수도 있고 볼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얘는 최적이죠. 얘는 질량, 최적, 온도, 그다음에 압력, 밀도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나의 시스템을 잡아놓은 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시스템의 크기를 중간에다가 혹은 이걸 우리 교실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공기의 질량이라든지 교실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의 최적, 온도, 압력, 밀도라고 합시다. 그거를 교실 내에 가운데를 딱 가로질러서 내가 둘로 나눠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시스템 내에 들어가 있는 그때 이제 요 절반의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잡고 있는 요 절반의 시스템을 본다 그러면 요 시스템 내에 들어가 있는 질량은 어떻게 돼요? 절반이 되겠죠.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절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커다란 시스템을 원래는 이렇게 컸었던 시스템을 절반으로 나눈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 내에 들어가 있는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밀도는 시스템의 크기에 관계없이 혹은 시스템의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측정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놈을 보고 우리가 강성적인 물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물성치들을 보고 우리가 종량적인 물성이라고 합니다. 종량이라고 하는 게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량적인 물성도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비물성이라고 하는 스페시픽 프로퍼티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스페시픽 프로퍼티라는 게 뭐냐면 단위 질량당 종량적인 물성이에요. 자, 그럼 뭐냐면 여기 스몰 v가 나왔는데요. 이 스몰 v는 라지 v, 그러니까 전체 부피 나누기 질량이에요. 얘는 그러면은 단위 질량당 부피가 되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 역시도 어때요? 얘는 강성적인 성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의 크기에 관계없이 늘 일정한 거잖아요. 혹은 아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도 좋으냐면 그 앞에서 보셨던 로 있잖아요. 로 여기 보시는 이 덴시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강성적인 어떤 성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역수도 어떠한 프로퍼티가 강성적인 성질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역수도 강성적인 성질이 되게 됩니다. 자, 요 옆에 있는 여기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시스템을 내가 크기 부피를 반으로 나눴다 하더라도 혹은 질량을 반으로 나눴다 하더라도 얘도 강성적인 성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있었던 캐피탈 E나 캐피탈 V 같은 경우에는 종량적인 성질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연속체 가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학부 레벨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경우에 연속체 가정이 만족이 된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학부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좀 어드밴스드 된 그런 코스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첨단 과학을 공부할 때는 이 연속체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연속체 가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냐면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질소 분자들이고 산소 분자들과 나머지 여러 가지 분자들로 이제 섞여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현재 그 보이는 뭐라 그럴까요? 이 공기를 크게 우리가 그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진공 상태인 거예요.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스템의 크기를 굉장히 작게 잡아서 이렇게 시스템의 크기를 이 안에 지금 현재 분자 3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크기의 시스템으로 잡았다라고 합시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시간에 따라서 얘가 이 분자들이 이 시스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이 분자들의 개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하나도 없다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다가 3개가 있을 수도 있다가 2개가 있을 수도 있다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 안에 그 질량이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마구 변화하게 되겠죠. 크게 변화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는 경우랑 3개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큼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스템 내부의 어떤 물성치를 기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시스템이 굉장히 커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분자의 크기보다 굉장히 커서 이 안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1 세제곱 밀리미터당 여기 한번 보시죠.
1 세제곱 밀리미터당 몇 개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3 곱하기 10의 16승계 정도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굉장히 1mm 곱하기 1mm 곱하기 1mm 내에도 이렇게 많은 그 분자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그만큼 많다 그러면 내가 시간에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그 분자의 개수가 몇 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질량이라든지 아니면 밀도라든지 이런 게 크게 변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입자 사이의 공간을 무시하고 요 시스템 내에 있는 어떤 물성치들이 균일하다라고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연속체 가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다룰 모든 문제는 이런 연속체 가정이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첨단 과학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속체 가정이 여기 보시면 이게 연속체 가정이죠. 연속체 가정이 성립하는 한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울 고전 연력학이 늘 성립합니다. 잘 안 보이네요. 예. 고전 연력학이 늘 성립합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인데 여기 보시면은 나의 시스템을 만일에 여기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한 7개 정도 되네요. 근데 얘도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는 놈이 있으니까 개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겠죠. 혹은 내가 시스템을 얼마나 큰 크기로 잡느냐에 따라서 방금 봤던 요 크기로 하는 경우나 요 크기로 하는 경우 그거보다 좀 작은 경우 이거에 따라서 어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이제 좀 변화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어떤 물질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이제 굉장히 심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 분자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시스템으로 크기로 나의 시스템을 잡는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를 혹은 공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컨티뉴엄 어썸션이고 연속체 가정이고요. 실제로 여기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어떠냐 하면 요 x축은 뭐냐면 나의 시스템의 크기예요. 내가 보는 개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실제 개의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예, 이게 이게 분자가 DM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보이질 않네. 여튼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그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서 물성치가 변하는 걸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요. 만일에 개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어때요? 시간에 따라서 혹은 내가 그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그 강성적인 성질은 아마 덴시티라고 해봅시다. 그 덴시티라고 하는 거는 그 볼륨 내에 들어가 있는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러면 혹은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시스템 사이즈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은 내가 개에서 관측하는 그 물성치가 시간에 따라서 혹은 공간에 따라서 마구 변화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시스템의 사이즈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변화하던 요동이 점점 작아진 다음에 어느 한계 여기 보시면은 어떤 크리티컬한 크기 이후에는 어떤 크리티컬한 볼륨이 있을 텐데요. 이 크리티컬한 볼륨 크기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물성치들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연속적인 함수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런 걸 보고 요 크리티컬한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그 연속체 가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 어떠한 크리티컬한
볼륨 사이즈 이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연속체 가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나노 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워낙에 시스템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 크기가 작아지게 되니까 그럴 때는 가끔은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연속체 가정을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실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연속체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전 연력학을 사용하실 수 있는 고전 연력학으로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경우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스코픽 어프로치라고 하는 게 내가 고전 연력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시스템 전체에 그 전에 우리가 고전 연력학과 통계 연력학을 어떻게 나눴냐면 고전 연력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시스템의 프레셔를 알고 싶다 그러면 프레셔 센서만 내가 설치를 해 놓으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그런 방식의 어프로치를 고전 연력학이라고 했었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그 분자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면서 걔네들에 의해서 유효하게 나타나는 물성치를 고찰을 하는 게 그게 통계 연력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통계 연력학에 비해서는 고전 연력학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로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떤 때는 꼭 통계 연력학을 사용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분자가 움직이는 평균 mean prepass, 평균 자유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시스템 사이즈하고를 나타내는데 만일에 그 시스템 사이즈가 평균 그 자유 행정, 자유 거리에 비해서 시스템의 사이즈가 훨씬 작다 그러면 혹은 작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계 연력학을 사용해야 돼요. 반대로 이 자유 행정에 비해서 시스템의 크기가 워낙 크다. 지금 요 조건이 되겠죠. 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늘 우리가 고전 연력학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대기 상태에서의 이 평균 자유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수 마이크로미터예요. 이게 그 별로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수 마이크로미터 혹은 수백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여기 있군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진 않네요. 예. 하여튼 굉장히 이제 그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루는 연력학에서 다루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수 밀리미터에 혹은 수십 센티미터 혹은 수 미터 정도 크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안심을 하고 이 연속체 가정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이제 고전역학의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고전 연력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 우리가 이제 다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체 가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우리가 고전 연력학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상대적으로 간단한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보면은 늘 어려운 거지만 이 고전 연력학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 문제들을 갖다 풀 예정이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력학을 배울 때 중요한 게 에너지, 엔트로피 그리고 열물성치라고 했는데요. 열물성치는 방금 얘기했던 그 연속체 가정을 이용했을 때 이제 컨티뉴어스한 함수가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연속적인 함수가 되게 되고 연속적인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미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런 열물성치들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그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덴시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density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주어진 볼륨 안에 그 들어가 있는 질량의 비를 우리가 density라고 얘기를 하죠. 자, density 같은 경우는 어떻죠? 내가 물이 1리터 있는 경우에 그 1리터 내에 들어가 있는 물의 밀도하고 내가 그걸 절반을 나눠서 500ml 만 있는 경우에 혹은 0.5리터 내에 들어가 있는 그 물의 밀도는 두 개가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ensity는 어떻다? 얘는 강성적인 성질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요 density를 내가 그 역수를 취한 게 그게 얘가 비체적인데요. 비체적이라고 한글로는 얘기합니다. 이 비체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성적인 성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specific gravity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가 비중이죠, 비중.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얘는 이제 비중입니다. 우리가 비중이 여러 가지에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 비중이 일보다 크면 물에 내가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가라앉고 이거 반대로 비중이 물보다 이제 작아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물 위로 뜬다. 뭐 이런 거 배우셨죠? 배우진 않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실 테고 자세한 거는 아마 유체역학 배울 때 다시 이게 왜 그런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뭐 사실은 압력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테이블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비중들이 나와 있는데요. 물 같은 경우에 당연히 물의 밀도분의 또 물의 밀도니까 1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블러드 그 피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조금 더 무겁네요. 그다음에 씨워터 얘는 이제 해수죠. 해수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다른 미네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무겁고요. 게솔린 같은 경우에는 0.7. 그다음에 에틸 알코올 같은 경우 0.8. 뭐 머큐리 얘는 수은이죠. 얘는 한 13.6 정도가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specific gravity 다시 가면 비중을 우리가 그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있는 그 슬라이드도 사실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그거를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덴시티를 갖다 얘기를 할 때는요. 이 밀도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원래는 리미트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dm dv가 되잖아요. 얘가 실제로는 로인데 내가 만약 dv를 일반 이걸 얘기할 때는 어떠냐면 리미트 이 델타 v 어떤 요 컨트롤 볼륨의 사이즈를 혹은 나의 시스템의 사이즈를 0으로 보내면서 dm dv 혹은 델타 죄송합니다. 델타 v 델타 m 요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실제로 이 델타 V를 시스템의 크기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컨티뉴um 어프로치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연속체 과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이 연력학에서는 이 DV를 0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크리티컬 볼륨 사이즈까지만 보내야 된다라고 한 설명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연력학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그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에너지, 엔트로피 그리고 열물성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가정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 요 슬라이드에 나오는 겁니다. 상태와 평형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연력학으로 어떤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늘 평형 상태만을 다룹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형 상태만을 우리가 다룹니다.
이 평형 상태가 뭐냐면 공간적으로 균일 혹은 균질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잡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시스템 내는 덴시티라든지 혹은 그 온도가 변화가 없어야 돼요. 요 위에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퀄리브리엄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놈이 여기 있는 요 시스템이 현재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는 경우인데요. 온도가 어디에서나 시스템 내부에 어디서나 이제 균일하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얘는 비평형 상태예요. 넌 이퀄리브리엄 상태예요. 왜냐하면 온도의 차가 있으면 어때요? 열전달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내부가 평형 상태에 있지 않고 비평형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다룰 때는 늘 내가 시스템으로 잡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놈을 나의 시스템으로 잡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내부는 늘 여기서 보이는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혹은 덴시티, 밀도라든지 이런 놈들이 주어져 있는 시스템 내에는 균일하다 혹은 균질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연력학적인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력학적인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그 어떤 시스템 안에 비평형 포텐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간적으로 균일한 거고 뭐가 균일하냐?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가 균일해야 돼요. 첫 번째 열적 평형 상태여야 되는데 걔는 뭐냐면 앞서서 여기 피규어에 보셨던 것과 같이 얘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이 경우가 이퀄리브리엄 상태인데 온도가 일정한 거죠. 얘를 더말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그 안에 압력이 균일한 걸 보고 우리가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상평형, 상구분 없이 균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평형, 그 화학적인 케미칼 컴포넌트들이 늘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요거 때문에 굉장히 그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평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라면을 끓인다라고 합시다. 라면을 끓이면은 내가 그 액체에 물을 집어넣고 열을 가해서 액체가 증기로 변하잖아요. 내가 그 라면을 끓이는 냄비 안에 있는 전체 공간을 나의 시스템으로 잡았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때요? 그 아래쪽에는 액체의 물이 있고 상부에는 그게 이제 그 기화가 된 수증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력학으로 볼 때는 어떻냐 하면은 걔네들의 상 구분이 없어야 돼요. 액체랑 기체의 상 구분이 없고 그 전체 공간이 유니폼한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겠지만 조금 있다가 뒤에 한 2장 정도 가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이 변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는지를 배울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규어 1-26에 보시면 처음에 스테이트 1하고 스테이트 2하고 이렇게 원래 이제 스테이트 1이었던 놈이 이제 팽창을 해가지고 볼륨이 바뀐 경우이죠. 자, 이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매스는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지만 볼륨은 상대적으로 1m 3승만큼 스테이트 2에서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시스템의 열물성이 바뀐 거잖아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봅시다. 내가 매스는 변하지 않고 그 템퍼러처도 변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어떤 시스템의 프로퍼티인 시스템의 성질인 물성인 볼륨이 변화했죠. 얘는 연력학적으로 1번 상태랑 2번 상태가 다른 상태예요. 이렇게 상태가 다른 상태가 다른 상태로 얘기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퍼티가 다른 두 개의 상태로 변해 가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세스. 이거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뭐냐면 이제 상태 공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상태 공준.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스테이트 포스툴레이트라고 하고 상태 공준이에요. 어떤 개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물성의 개수를 정의하는 건데요. 이거 조금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순 압축성 계의 상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독립적이고 강성적인 물성치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단순 압축성 계는 앞으로 우리가 연력학을 배운 이번 학기 동안에는 모든 경우에 단순 압축성 계예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때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독립적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성적인 이런 물성치가 결정이 되면은 그 시스템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주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설명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떤 단순 압축성계의 상태는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이고 강성적인 물성치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단순 압축성계이냐? 내가 어떤 시스템 내에 뭐 전기력이라든지 자기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뭐 어떤 모션이라든지 표면 장력 등 같은 외력의 효과가 작용하지 않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어떻냐? 이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요거 좀 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2장에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아마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는 요걸 보면 지금 어떤 피스톤하고 실린더 시스템 내에 그 질소가 들어가 있는데 온도가 25도고요. 그다음에 비체적이 0.9m3/kg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스테이트 파스툴레이트 혹은 상태 공준에 의하면 내가 이 시스템의 그 현재 서로 독립적인 온도하고 비체적은 서로 독립적이거든요. 내가 비체적은 일정한데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온도는 일정한데 비체적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고 서로가 이제 강성적인 물성치죠. 이 온도라고 하는 게 내 이 볼륨이 절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쪽이 달라지지 않고요. 비체적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피스톤 실린더 내에 들어가 있는 이 질소의 상태량은 결정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떤 표에서 이 질소의 물성치를 찾을 때 이런 두 가지 강성적인 물질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물성치들이 전부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방금 얘기했던 상태 공준, 스테이트 파스툴레이트가 어떤 얘기냐?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아이디얼 가스인 경우에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PV는 RT라고 하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R은 뭐예요? R은 기체 상수죠. 그래서 얘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이케이션을 내가 그 스테이트 뭔가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P하고 V가 결정이 되면 R은 상수니까 T가 결정이 되겠죠. 반대로 P하고 T가 결정이 되면 V가 결정이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어떤 두 개의 강성적인 물성치, 지금 보면 P, 프레셔도 강성적인 물성치고 스몰 V, 비체적도 강성적인 물성치고 온도도 강성적인 물성치잖아요. 이 중에 두 개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상태 공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예가 이제 이상기체인 경우에도 보면
내가 두 개의 어떤 강성적인 물성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독립적인 물성치가 뭐냐? 하나의 물성을 다른 물성이 고정된 상태에서 변화시킬 수 있으면 두 물성치는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 압축성 계에서는 온도와 빛의 적은 늘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빛의 적은 온도하고 관계없이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온도는 빛의 적이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늘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온도와 압력 같은 경우에는 상변화 중에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 온도를 압력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도를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은 1기압에서는 끓는 점이 어때요? 100도씨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이 현재 상변화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1기압에서 상변화를 하고 있으면 100도씨인데 그때 압력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압력이 변화하면 온도도 같이 변화하겠죠. 그 경우에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죠. 종속적이죠. 그래서 하지만 상변화 구간이 아닌 곳에서는 온도와 압력은 서로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도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이 장의 이제 물성치들을 갖다 좀 공부를 해 가면은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독립 물성치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번 슬라이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과정과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 과정과 사이클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 슬라이드까지는 시스템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게 뭐였죠? 상태 공준이요. 상태 공준을 보면 뭐냐면은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강성적인 프로퍼티가 주어지면 그 시스템의 상태는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 피규어 1-29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스테이트 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두 개의 강성적인 어떤 프로퍼티를 갖다 주고 그때 시스템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갖다가 기술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만일에 어떤 연력학적인 시스템이 스테이트 1으로 계속 있는다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떤 유용한 일을 저희한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상태가 1번에서 2번으로 만일에 변해 간다 그러면 이렇게 변해 가는 이런 상태를 이용을 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유용한 그런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 하나의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서 얘가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트 1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테이트 2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과정 혹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유용한 일을 만들어 주는 거죠. 혹은 유용한 효과를 우리한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과정,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우리가 그 시스템이 거쳐가는 일련의 상태를 우리가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제로 프로세스를 완전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가 결정이 되는데 초기 평형 상태, 자 스테이트 1에서의 상태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최종 평형 상태, 여기가 여기 그 2가 스테이트 2가 어딘지가 결정이 돼야 되고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얘가 진행이 되는지를 갖다가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의라는 게 뭐였죠? 서라운딩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결정을 하면은 그 시스템 이외의 나머지를 전부 다 서라운딩이라고 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주의하고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갖다가 갖느냐 이런 게 기술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가 기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그 피규어 1-30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어떤 시스템을 얘가 원래 있었던 여기를 갖다가 스테이트 1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내가 피스톤을 갖다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볼륨은 줄어들면서 압력은 늘어나잖아요. 자, 요게 뭐냐면은 스테이트 1에서 만약 여기를 갖다 스테이트 2라고 해봅시다. 이게 스테이트 2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로 변해가는 그거를 위에 있었던 피규어 29에 1-29에서 나타낸 그런 스테이트 1과 스테이트 2 그리고 그 사이의 과정으로 우리가 경로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은 이게 어떤 과정이 된다는 거죠. 프로세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그 밑에 보시면 준평형 과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썸션을 가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과정이 경험하는 경로가 모두 평형 상태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준평형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요 경로 같은 경우에 이 경로는 늘 요 사이에 전부 다 다른 스테이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 각각 스테이트가 다 평형 상태라고 가정하는 걸 보고 여기는 준평형 과정 그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컴프레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그 피규어 1-30에 보시면 컴프레션이 하나는 천천히 컴프레션해 가는 과정이 있고 하나는 굉장히 빠르게 컴프레션 하는 게 있잖아요. 만일에 내가 이렇게 천천히 컴프레션을 하면은 내가 이 피스톤을 갖다 실린더 내에 천천히 바꾸게 되면 이 내부의 어떤 그 상태가 나름대로 균질함을 유지하면서 변화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피스톤을 움직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피스톤 주위에는 압축이 된 부분이 더 강하게 압축이 될 거고 바깥쪽에는 그 효과가 좀 덜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넌 유니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연력학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어떻다 그랬죠? 늘 평형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해서 내부에 넌 이퀄리브리엄이 생긴다 하더라도 비평형적인 효과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이 내부의 모든 물성치는 평형 상태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부가 여기서의 압력이나 여기서의 압력이나 혹은 이쪽에서의 온도나 이쪽에서의 온도가 늘 유니폼하게 똑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다는 거죠. 이게 준평형 과정 가정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들었으면 실제로 그러면 프로세스가 그 평형 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로 변화해 갈 텐데 이걸 평형 상태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하냐 오차가 심한 거 아니냐 그 문제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열전달을 공부를 해보면 아시게 되는데 현재 컨트롤 볼륨 사이즈를 상당히 큰 상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스톤 내부의 전체를 하나의 컨트롤 볼륨으로 혹은 시스템으로 내가 잡는데요. 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시스템의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해서 그 시스템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피스톤 실린더 그 안에에도 수없이 많은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걔네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서 피스톤 실린더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이 전체를 컨트롤 볼륨으로 잡은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이를 또 굉장히 작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 각각을 나의 시스템으로 보고요. 이 각각의 시스템이 주위에 있는 그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시스템은 어때요? 서라운딩이죠. 근데 내가 그쪽에다가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갖다가 전부 다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이 작은 시스템 내는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각 시스템에서는 각 시스템이 있는 거는 서로 다를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시스템에서의 온도하고 여기 있는 시스템에서의 온도는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내가 보는 커다란 시스템 내부의 작은 시스템을 고려를 해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걸
고려하게 되면 넌 유니폼한 경우에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은 3학년 때 배우는 열전달 시간에 우리가 가서 보면 열전달 시간에 이제 공부할 그런 개념으로 이 그 내부의 그넌 이퀄리브리엄한 그런 효과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이나 사이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이 없다 그러면은 연력학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우리가 유용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스템이 변화할 때 이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를 얻는다든지 열을 얻는다든지 하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해 가면서 우리한테 어떠한 유용한 일을 주고 혹은 유용한 열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시스템이 그 어떤 결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두 개의 독립적인 강성적인 성질이 필요하다 그랬고, 이게 스테이트 1이라고 하고요. 저 위에 있는 놈을 스테이트 2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를 어떤 이런 그 그래프 안에서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얘가 두 개의 강성적인 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P하고 일단 여기를 현재는 그 라지 V로 나와 있지만 스몰 V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독립적이고 강성적인 그런 프로퍼티가 주어지면은 이 다이어그램 내에서 요 점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왜냐면 그 강성적이고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성질만 있으면은 그 프로퍼티가 그 시스템의 프로퍼티들이 전부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고 여기 프로세스 패스 경로가 이제 필요한데요. 요게 잘 기술이 되면 우리가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요런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내고 요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난 요런 시스템의 변화 상황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력학에서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PV와 같이 우리가 강성적인 성질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요 그 시스템의 그 상태가 변화해 가는 걸 기술을 할 텐데, 그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프로퍼티들이 뭐냐면 온도, 압력, 비체적 등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요. 아직까지 배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배울 엔탈피라든지 혹은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축상에 나와 있는 베리어블들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 중에는 등이라고 하는 아이소라고 영어로는 하고 등이라는 전치사가 붙는 그런 특별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 중에 보면 이제 등온 과정, 여기 보시면 등온 과정도 있고 등압 과정도 있고 등적 과정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이런 과정, 프로세스가 일어나면서 뭔가가 픽스가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죠. 만일에 내가 TV 다이어그램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등온 과정이라 그러면 그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로 가면서 온도는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유지가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등압 과정이라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거니까 그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PV 다이어그램에서 내가 뭐 1번 스테이트하고 2번 스테이트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게 등압 과정이 되겠죠. 자, 방금 요 그래프에서 등적 과정이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가 1번 스테이트고 여기가 2번 스테이트 혹은 반대가 돼도 관계없어요. 위아래가 1번, 2번이 바뀌어도 관계없는데 내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얘는 등적 과정이 되겠죠. 내가 시스템의 최적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방금 그 시스템의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V고 뭐 P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일어나고요. 1번, 2번 일어나고 3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1번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초기 시작하는 평형 상태하고 다시 돌아와서 맨 마지막에 돌아오는 평형 상태가 서로 같은 경우, 이 경우를 이러한 프로세스를 보고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할 텐데 사실은 현재 배우는 연력학 보다는 응용 연력학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응용 연력학을 공부하실 때도 잘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우리 그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물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웠어요. 이제 물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보면은 이 앞에 열물성이죠. 열물성인데 이거는 우리가 연력학에서 뭘 배운다 그랬죠? 이 열물성 외에도 에너지하고 엔트로피하고 그다음에 열물성을 이제 배운다라고 했는데 이때 얘기할 만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열물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열물성 중에는 크게 우리가 강성적인 물성치가 있었고요. 얘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밀도라든지 온도라든지 혹은 압력 이런 놈들은 내가 시스템의 크기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 값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강성적인 물성치라고 했었고 종량적인 물성치가 뭐죠? 얘는 시스템의 크기나 그 질량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건데 실제로 시스템의 질량이라든지 뭐 부피라든지 최적 혹은 전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놈들은 혹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엔탈피, 총 엔탈피, 시스템의 총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종량적인 물성치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이런 에너지 자체나 엔탈피 자체 혹은 그 부피가 단위 질량당 값을 갖다 구한 게 이제 비물리량 비물리량이라고 해서 얘가 뭐냐면 어떠한 이런 프로퍼티라고 합시다. 그걸 뭐 여기서 P는 프레셔가 아니라 어떤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건데 얘를 어떤 매스로 나눈 이런 값을 비물리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체적으로 갖다가 이제 그 예로는 비체적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원래 이런 종량적인 물성치를 강성적인 물성치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예로 이제 보였던 거죠. 그 외에 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연속체 가정입니다. 실제로 나의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시스템이 너무 작으면 그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그 분자들이라든지 물질들의 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크리티컬한 사이즈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시스템 내의 물성치가 뭐 그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다. 이제 일정하다라고 보고 균일하다라고 보고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전 연력학과 통계 연력학으로 나눈다 그랬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배우는 동안은 전부 다 이 연속체 가정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걸로부터 우리가 고전 연력학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상태와 평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평형 상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우리가 연력학에서 다루는 모든 시스템은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평형 상태가 뭐냐면 시스템 내부에 온도든 압력이든 밀도든 이런 게 그 위치에 관계없이 균일하다 혹은 균질하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했었고 이러한 경우에만 우리가 연력학에서 다룰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자세한 거는 2장, 3장에서 더 많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외에 또 상태 공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state postulate인데 얘는 뭐냐면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독립적인
이 독립적이라는 말이 뭔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고요. 두 개의 강성적인 물성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나머지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과정과 사이클이죠. 내가 어떤 그 연력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우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스팀 엔진이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어떤 열을 줘서 그걸로부터 그러니까 에너지를 줘서 그걸로부터 일을 얻어내는 그런 그 엔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거는 실제로 어떤 시스템의 그 상태가 1번에서 2번으로 변화해 가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지만 이 프로세스를 겪어야지만 내가 유용한 일이라든지 유용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효과라는 게 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열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뭐였냐? 그리고 이 과정을 기술하려면 어떻게 됐었어요? 내가 처음 그 초기 상태량, 초기하고 이제 끝 마지막 상태량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의 경로가 주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주위와의 서라운딩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이 주어져야지 네 가지가 이제 주어져야지 제대로 이 과정을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클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이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과정 중에 처음 시작점하고 내가 뭐 흡입압축 폭발배기처럼 엔진 같은 경우에는 늘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초기하고 이 얘기했었던 여기 1번하고 2번 상태가 같은 경우 이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또 나머지 1장 나머지 부분은 이번 이제 네 번째 아마 연력학 강의 시간에 좀 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수업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